안녕하십니까. 4교시 해설을 맡은 전병호 기술사입니다. 근본의 126회 시험은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제 4교시는 이제 전기전공자분들이 아니셨으면 크게 잡을 문제가 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모르는 문제를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아는 문제를 조금 더 점수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번 문제, NFPA 25호에 관한 문제는 근본에는 쓸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문제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내용들을 활용하셔서 다른 NFPA 수계소화서에 비해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조금 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내진은 계속적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법도 바뀌었고 기준도 바뀌었고 거의 대부분이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제 의도는 변경된 내진 설계 기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해설서가 나왔기 때문에 해설서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만큼 숙지하고 있는가가 채점의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배관 가압송수장치 제어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기존에는 정의만 물어보거나 새 장비의 계산만 물어보거나 아니면 수평 지진 하중에 대해서만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공통 적용 사항은 써야 되고요. 가압송수장치 배관 제어반이 있었는데 특히나 7조에서 12조까지가 전체가 전부 배관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내용들을 잘 쓰신 뒤에 추가적으로 이 내용들을 얼마만큼 답안지에 녹이냐가 채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제 답안지를 보시면 공통 적용 사항부터 그래서 먼저 거론을 했고요.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 해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조금 더 신뢰성이 있어졌다. 그다음 중요도 개수 IP가 1.5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진 하중의 계산 공식을 제가 써놨는데 이 내용이 앞으로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신문에서도 버팀대 하중이라던가 이런 하중 계산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상수가 뭔지 이해하셔야 되고 어떤 것이 정의 역할이고 어떤 것이 부의 역할인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써보면 일단 이 FP가 뭐죠? 수평 지진력인데 이 수평 지진력이 커질수록 저희가 만판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커지게 되는 요소는 뭐가 있냐? 먼저 이 분자에 있는 녀석들이 커지면 저희한테 좋지 않죠. 이게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중요도 개수가 커질수록 전체의 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이게 작아질수록 이 분모가 이제 같을 때, 분자가 같을 때 분모가 작아질수록 FP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저희가 중요도 개수가 0.5일 때랑 1.5일 때랑 뭐가 더 FP가 커집니까? 힘이 커집니까? 1.5일 때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1.5가 더 높은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1.5가 0.5보다 3배 크기 때문에 이게 3분의 1배. 그러면은 이게 3배 커지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라운드 GL에서 땅이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저희가 요 지점의 소화 배관의 하중을 계산하려고 하면 요 GL에서 여기까지를 Z라고 하고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를 H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요 G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높아질수록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힘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발생되는 힘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등가 정적 하중도 있고요, 동적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방에서 주로 쓰는 허용 응력 설계법이 있죠. 만약에 등가 정적 하중이나 동적 해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펌프류나 저수조 이제 응력 계산하고 구조 하중 계산하는 것들은 이런 시스템들을 쓰고 프로그램들을 많이 씁니다. 배관의 경우에는 허용 응력법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허용 응력 설계법을 쓰는 경우에는 이 공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배관을 계산하는데 허용 응력법의 계산이 아니라 이런 등가 정적 하중의 계산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수식으로 계산한 지진력의 0.7배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입니다. 허용 응력 설계법으로 하거나 배관의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허용 응력 설계법 외에 방법으로 계산한 값에 0.7을 곱한다. 이 내용입니다. 허용 응력 설계법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이 WP라는 거는 배관들이 이렇게 있으면 배관의 무게가 있고 물의 무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흔들릴 때의 운전 하중이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1.15배를 하는 것을 WP, 가동 중량이라고 합니다. 배관 영향구역의 충수 무게의 1.15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 CP는 어떻게 구합니까? 저희 표현 CP의 선정이라는 표를 보시면 지진구역 개수를 Z를 선정하는데 이 지진구역 개수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은 몇, 이 부분은 몇, 이 부분은 몇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I 값을 곱하죠. 근데 소방은 이 I 값이 2.0으로 정해져 있고 이거를 우리가 S라고 부릅니다. S는 뭐죠? 유효 수평 지방 가속도고 이 유효 수평 지방 가속도에 2.5를 곱한 거를 우리가 SS라고 하고 이 SS는 단축이 응답 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ZIS, SS 순으로 구하고 이 SS까지 구하게 되면 저희 그 법령 별표 1에 보시면 CP와 SS 표가 있습니다. SS가 몇이냐에 따라서 CP가 몇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구해보면은 CP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CP가 0.5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0.5가 굉장히 큰 값이다 보니까 이 밑으로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신뢰성 있게 정하려고 이 기준을 갖고 온 것이고요. 앵커볼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거론해 주시고 쓸 수 있는 부분까지 딱 쓰시고 그 다음에 물어본 내용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배관의 내진 설계에 대해서 보시면 흔들림 방지대 설치 기준을 제가 비교한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좀 개략적으로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개략적으로 적어보자면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관이 여기 엘보가 있고요. 꺾이는 부분이죠. 엘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격 방지기를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정의에서 보게 되면 배관이 꺾이는 지점 그리고 끝나는 지점을 뭐라고 부르게 되어 있냐면 단부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부와 단부 사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돼야 되고 횡방향, 중방향, 횡방향 버팀대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세트고요. 그리고 단부와 단부가 굉장히 짧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짧아서 이 부분의 길이가 3.7m 이내에는 상쇄배관, 오프셋이라고 부릅니다. 이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에는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생각하기로는 쭉 펴진 배관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하나의 배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상세 배관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횡방향은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설치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좌우 변이를 막는 거예요. 버티는 거고 종방향은 이게 이제 천장입니다. 배관이 이렇게 있다면 종방향은 이렇게 걸립니다. 지금 방향이 다르죠. 요거는 배관이 이렇게 앞뒤로 가는 거고 요건 옆에서 봤을 때니까요. 요 종방향 버팀대는
이제 앞 뒤로 흔들리는 걸 막는 겁니다. 4A의 경우에는 이제 수직 직선 배관, 수직 배관의 횡방향과 종방향, 이걸 2A라고 하고요. 이것도 2A라고 합니다. 합쳐서 4A예요.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법을 보고 정리를 하시고, 별도로 다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정리하시면 조금 더 잘 적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여기 꺾이는 지점이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오프셋으로 봐서 하나의 그냥 쭉 펴진 배관으로 보는 거고요. 여기도 오프셋으로 봐서 쭉 펴진 배관으로 보니까 여기에 단부 하나 있는 겁니다. 이게 단부고요. 그 다음에 이 단부와 단부 사이의 배관을 파이프런이라고 합니다. 파이프런이라고 하고, 이 런의 길이가 짧아지면 6m였던 것 같은데 6m 미만이 되게 되면 그거를 짧은 숄트런이라고 합니다. 숄트런에 따라서 기준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는 배관 단부 이렇게 있을 때 횡방향 하나, 종방향 하나, 횡방향 한 세트 기본인데 숄트런인 경우에는 하나 면제해 주는 겁니다. 횡방향을. 이게 숄트런 기준이고요. 이 외에도 아예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도 있는데 지금 지면상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사항에 보시면 단부, 지금 4페이지 맨 위에 표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분리 이음과 지진분리 장치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계속해서 제가 배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내용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과 여러 가지 내용들로 같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진분리 이음은 이음입니다. 조인트예요. 지진분리 장치는 집합체입니다. 어셈블리입니다. 지진분리 이음의 목적은 구조부 관통배관의 파손을 방지하는 겁니다. 뭐냐면 슬라브가 있고 여기도 슬라브가 있습니다. 이게 2층이고 3층이라고 하면 배관이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거죠. 3층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2층은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배관이 깨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구역을 요 구조체와 묶어주고 요 구조체가 묶어줘서 존을 한 존, 두 존, 세 존, 네 존, 다섯 존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지진분리 이음은 정의해 보시게 되면 배관의 축방향 변이, 수직방향 회전, 축방향 변이와 회전과 1도 이상의 그 변이차를 허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관과 배관을 살짝씩 깨지지 않게 조인트식으로 이어줘서 응력에 저항하는 것을 지진분리 이음이라고 하고, 지진분리 장치는 이 용어가 좀 특이하죠. 건축물의 지진분리 이음이라는 건데 요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지진분리 이음, 저희는 배관의 지진분리 이음이고요. 다릅니다. 저희가 요 배관을 건축체랑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한 존으로 나누고 여기는 별도 존, 별도 존으로 나누는 것처럼 건축물도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응력 상대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건물을 나누거든요. 여기를 조인트를 세퍼레이션 조인트라고 합니다. 세퍼레이션 조인트. 세퍼레이션 조인트 구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 배관이 그냥 통과를 해버리면 저희 배관이 깨진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지진분리 장치를 써줘서 이 부분의 변이를 방지하는 겁니다. 변이에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지진분리 이음의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있죠. 벽이 이렇게 있을 때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면 저희가 여기다가 슬리브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이 슬리브의 구경이 배관보다 충분히 커서 구조체와 닿거나 하지 않도록, 그래서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양옆으로 지진분리 이음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면제가 되는 것이고, 이 슬리브의 크기는 배관의 크기를 D라고 했을 때 50mm 이상이거나 100mm 이상 크기의 슬리브를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요 50mm는 이제 25에서 80파이까지, 그 다음에 요 100mm는 100파이부터
그러니까 더 큰 배관이기 때문에 더 슬리브를 크게 하는 것이죠. 보통 슬리브를 이제 2단계 크게 하기 때문에 보통 이 규정에는 맞고, 그래서 이제 수평 배관에는 지진 분리음을 잘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배관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가압 송수 장치로 넘어가는 거고요. 가압 송수 장치는 크게 기준이 3가지입니다.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 패드라고 하고요. 콘크리트입니다. 요 위에 그 방진 가대라는 걸 먼저 설치해요. 펌프 방진 가대. 그 위에 펌프를 올려놓고요. 이 방진 가대는 스프링으로 콘크리트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진동을 좀 방지하고 소음도 최소화합니다. 자, 요 기준이 있고, 여기서 저희가 후렉시블 조인트라 그러죠. 가요이음.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내진 규정은 첫 번째 거는 요 방진 장치가 내진 성능이 있는 경우에는 요 펌프의 내진은 면제가 되는 것이고요. 당연한 게 요 방진 가대로 내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진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내진이 별도로 필요 없지만, 그게 아닌 경우 일반 방진 가대인 경우에는 전도 방지를 위해서 스토퍼를 설치를 하고, 이 스토퍼는 펌프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딱 붙여서 하면 파손이 일어날 수 있고 펌프 가대가 훼손이 될 수 있고 방진의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mm 이상 이격을 하도록 되어 있고 6mm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게 힘이 요 가동 중량과 수평 하중을 2배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요 방진 가대의 내진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내진하지 않아도 된다가 2번째 기준이고, 3번째 기준이 이 가열성 이음 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과 함께 오른쪽에 간략하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어반입니다. 제어반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외부 보강을 이제 지금 보니까 찬넬로 했네요. 외부 보강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의 경우에는 아래쪽만 고정을 하거나 벽에 고정하면 벽에 고정하는 기준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서 전도하면 안 되고 전도되면 안 되고 기능을 유지해야 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전엔 이게 없었으면 이렇게 휠 수 있겠죠. 그러면 기능 유지가 되겠습니까? 될 수 없죠. 험이 파손이 되거나 할 텐데 전도되지 않아야 되고 기능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초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부에도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어반이 굉장히 무거운 경우에는 이제 수평 지진 하중 계산을 해야 되고요. 지진 하중 계산해야 되고 450N이 되지 않을 때에는 하중 계산을 하지 않고 앵커 볼트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2번 보겠습니다. 근본 시험에서 4교시 중에 이제 가장 아무래도 손을 대기 힘들었던,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기준입니다. NFPA 25의 기준은 예전에는 파샬로 나왔었는데 펌프의 운전이 디젤 엔진의 경우에는 30분, 전동기인 경우에는 10분 이상 구동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근본에는 25 내용 전체를 다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25의 기준이 뭐냐면 점검, 시험, 유지, 관리거든요. 그 중에서 시험 검사, 요 시험이랑 점검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거의 대부분 요거 2개 합친 게 거의 80% 내용인데다가 뭐 특별하게 뭐 스프링클러의 시험 검사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대상 설비별로 물어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을 물어본 겁니다. 요거는 알아도 못 쓰고요. 명확하게 쓰기 힘든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허탈합니다. 그래서 출제하신 분은 이제 시설주의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국내와 해외 규정의 차이점을 기술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하고요. 다만 이제 시험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127회, 128회를 준비한 입장에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주의 이후에 NFPA 25에 있는 내용들을
나중에 활용을 해서 다른 문제에 쓸 수도 있고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NFPA 문제가 특별하게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습하는 분야별로 NFPA 규정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저는 시설주의 EA라는 제목으로 대제목을 짰습니다. 점검, 인스펙션이고 시험, 테스팅, 유지관리는 메인터넌스, 줄여서 ITM이라고 합니다. NFPA 25에서는 ITM의 의무사항이고요. 지속적으로 연수가 지나더라도 이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서 검증하기 위하여서 기준이 있는 것이고 최종 책임자는 오너입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제가 좀 비교를 해본 것은 뭐냐면 국내는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정밀 점검으로 그때 사용 승인 당시에 설치된 사용 승인 당시의 화재 안전 기준에 적법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펌프의 경우에는 성능 시험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밸브나 호스의 연한 시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프링클러 헤드를 주기적으로 떼서 테스트해 보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비의 교체 주기가 됐으니까 이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교체하고 이거 바꿔야 되고 공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할 수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배관과 부속류의 이물질에 관한 정확한 교체의 근거라든가 주기나 검사 방법에 대한 기준이었고, 펌프의 점검과 시험 항목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제 이 건물의 내구성과 소화 성능을 상세하게 보증하거나 체크하기엔 좀 한계가 있다. 반면 NFPA 25는 이런 것들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목적은 실제 불이 났을 때 이 건물의 소화 시설이 적합하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다음 표는 NFPA 25에 있는 설비별로 제가 분류를 해본 거고 굉장히 많습니다.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보고 써도 힘들고요. 영어잖아요. 그리고 저는 요 4가지만 먼저 갖고 왔습니다. 이 4가지 내용들은 좀 별도로 요 자료와 똑같이 쓰기보다는 중요한 것 같은 내용별로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이 내용을 정리하진 않았는데 조금 한번 같이 보면 7페이지 보시면 스프링클러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스프링클러가 있고요. 표 구분을 보시면 검사 종류가 있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시험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스프링클러 시험 종류에 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부동액의 농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종류나 환경에 따라서 5년에서 75년마다 주기로 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생애 주기입니다. 전체 통틀어서 이 건물 무너질 때까지 스프링클러 성능을 보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 하면 한 구역을 결정을 해서 여기 있는 헤드 4개를 갖고 오거나 또는 이 전체 헤드의 1%, 4개나 1% 중에 많은 거, 이게 예를 들면 10개다 그럼 10개, 10개를 표본 샘플링 테스트를 해서 플런지 테스트를 합니다. 플런지 테스트는 기출이기 때문에 아시죠? 플런지 테스트를 해서 적합한 경우에는 괜찮고 적합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헤드 전체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고요. 굉장히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3번 괄호 보시면 시험 종류만 보겠습니다. 위량 시험을 하고 수압 시험을 합니다. 국내는 수압 시험을 처음에만 하죠. 사용 승인 전에만. 근데 NFPA는 5년마다 합니다. 그 다음 소방 펌프를 좀 기존에도 기출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검사 종류를 보시면 디젤 엔진 제어반 펌프, 펌프룸, 요것들은 주기가 매주입니다. 매주. 시험도 마찬가지로 펌프의 유량 시험과 펌프의 체절 시험은 유량 시험 매년, 체절 시험 매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의 유량 시험의 시험 방법을 보시면 국내에서는 성능 시험해서 정격 유량 100%와 정격 양정 100% 이게
전격 운전 시험이고, 그 다음에 최대 운전 150%일 때 양정 65% 이상인지, 이게 유량 Q, H죠. 그 다음 최종 시험은 2차 측 토출 측 개폐 밸브 잠그고 0%로 운전을 했을 때 140% 양정이 최대 양정이 140% 아래인지 보는 것인데, 요거 외에도 NFPA는 이제 25%, 75%, 100%, 125%인가요? 125%, 150% 조금 더 상세하게 유량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최종 시험은 이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별도로 배터리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필터, 윤활유 이런 것들 상세하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주 하기 때문에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이죠. 6개월 지나서 알 텐데 NFPA는 매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의 구동 시험의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 상주해서 반드시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수조는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신 다음에 다음번 시험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3번 보겠습니다.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제너 베리어, 아이솔레이트 베리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내용도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고 절반 정도 지면을 할애하도록만 되어 있지, 이것을 2장 반으로 늘리기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방폭 구조간 비교하고 저희가 아는 내용들을 전부 다 활용하는 것이 좋고, 방폭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방폭을 해야겠다. 방폭만 한 3개월 동안 공부를 하시면 그 다음 시험엔 또 다른 부분이 시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폭발과 위험성 평가 부분은 기본서에 좀 충실하시고 기본서에 있는 것을 녹여내셔서 답안을 연습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방폭의 원리와 필요성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너 베리어, 아이솔레이트 베리어부터 그걸 물어봤지만, 정말로 본인이 방폭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공학적으로 훨씬 더 자세하게 2장 반의 지면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이 방법에 따르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원리부터 스토리 라인을 갖고 가셔야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걸로 좀 볼 수 있겠죠. 보시면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 둘 중에 하나를 0으로 만들면 곱하기이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에너지 조건을 0에 수렴하도록, 0까지는 아니지만 MIC 최소 점화 전류비 밑으로 하게 되어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원리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그니션 커브라고 합니다. 이그니션 커브인데 여기 전류 측이 있고 전압 측이 있는데, 전류와 전압의 구성이 돼서 이제 위험 지역으로 들어갈 때 여기 있는 가스가 C등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등급에 해당하는 거에 A등급이라고 한다면 어떤 가스가 더 위험한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선 점화가 일어납니다. 위험한 거죠. 만약에 여기가 위험물 탱크 내부였으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점화가 일어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같은 전류와 같은 전압이 발생되더라도 C등급에 해당하는 거는 점화가 되고요. A등급에 해당되는 가스는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점화가 되지 않는 거고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이 전류와 전압을 폭발 발생한 게 바깥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리어라는 걸 설치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0종 장소, 1종, 2종 장소에 대해서 거론을 제가 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원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성. 위험하기 때문인데 이 위험의 등급이 있더라. 위험물 탱크 내부, 주유소인 것 같은데 내부는 0종, 주유 노즐 교차하는 장소, 이 부분은 1종, 그 바깥에 이제 기름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부분, 비정상 상태에서만
누출이 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종 장소라고 하고, NFPA는 존 0와 존 1을 디비전 1으로, 존 2를 디비전 2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다음에 본질 안전 방폭 구조인 경우에는 영종 장소에까지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거론을 하시는 게, 그 다음에 제너 베리어와 그 다음 원리를 제가 썼죠. 그 다음 원리까지 쓰시고 충분하게 쓰신 다음에 제너 베리어와 아이솔레이트 베리어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안전지역이 있고요, 위험지역이 있는데, 만약에 위험지역을 탱크 내부라고 해보겠습니다. 탱크 내부면 전류가 들어가서 나올 때 이 부분에 전류에 스파크가 일어나거나 아크가 일어났을 때 여기 있는 가스에 MIC 이상의 전류가 딱 닿게 되면 점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도록 여기에 배리어를 설치합니다. 배리어의 역할은요, 제너 베리어와 아이솔레이티드 베리어가 있는데, 제너 베리어는 이 전류를 MIC 미만까지 낮춰주는 겁니다. 아이솔레이트 베리어는 아예 이 전류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한 전류만 갈 수 있도록, 이 방식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문제를 보시면, 제너 베리어의 구성, 좀 그림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그리자면, 제너 베리어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위험한 겁니다. 저희의 목적은 위험한 곳에서 이 전기를 흘려서 여기서 기기나 장비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저희의 목적은 그렇고요. 근데 여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전류와 전압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배리어를 설치하고, 배리어의 구성은 먼저 저항이 있고요, 퓨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너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하나만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고장나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전류는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R을 높여줘서 I를 제한하는 역할, 그리고 퓨즈는 과도전압이 발생됐을 때 차단시키는 역할, 그 다음 제너 다이오드는 평상시에는 전류가 올 때 이게 이제 역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죠. 다이오드의 성질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 전압이 발생이 됐을 때는 요게 접지를 빼먹었네요. 접지가 있습니다. 접지. 제너 다이오드는 과도 전압이 발생됐을 때에는 바이패스를 시켜서 그라운드로 흘립니다. 이런 역할이 제너 베리어입니다. 그 다음 아이솔레이티드 베리어의 경우에는 여기 중간을 아예 TR로 구분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류, 대전압이 흐르지 않고 제한된 전류와 제한된 전압만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너 베리어의 경우에는 장점을 보자면은 일단 경량이고요. 그리고 경제성이 있습니다. 경제. 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요. 아이솔레이티드 베리어가, 아이솔레이터라고도 하는데, 아이솔레이티드 베리어가 조금 더 고가입니다. 계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특징 하나는 접지입니다. 접지가 필요합니다. 이쪽은 접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접지가 굉장히 어려운 장소, 본딩 접지의 난이도가 있는 장소는 아이솔레이티드 베리어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외부 전원이 필요하지 않고요. 외부 전원이 아이솔레이티드 베리어는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하겠죠. 그럼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려사항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접지의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있는 경우는 아이솔레이티드 베리어를 쓰고,
용량과 경제성 부분에서는 나는 경제성을 가장 합리적이게 할 거다, 가장 저렴하게 할 거다, 용량도 작게 경량화시켜서 할 거다라는 경우에는 제너 배리어를 선정하고, 서지가 잦은 장소는 제너 배리어는 직접적으로 전류가 들어와서 퓨즈가 끊어질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이솔레이티드 배리어를 선정한다 라는 식으로 적어주면 조금 더 설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완벽하게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MIC에 대한 분류를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질 안전 방폭 구조와 이제 내야 방폭 구조,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방폭 기기에 따른 분류가 있잖아요. 내야 방폭 구조는 MESG로 구분하고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MIC로 구분을 하죠. MIC는 메탄의 최소 점화 에너지 분의 사용되는 가스의 최소 점화 에너지의 비인데, 그럼 이게 큰 게 위험합니까? 작은 게 위험합니까? 메탄이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하면 어떤 가스는 25만큼의 에너지가 있으면 점화해요. 그러면 그리고 어떤 가스는 150의 에너지가 있어야 점화하면 작은 게 훨씬 위험한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을 C로 표현하고 큰 것을 A 그리고 중간을 B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판 암모니아, 그 다음에 에틸렌, 수소, 아세틸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표 꼭 적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본질 안전 방폭 구조에 대한 문제고, 저희가 제너 배리어랑 이런 배리어에 대한 지식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내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산업안전표준, 한국산업표준이죠. KS, 소화배관 표시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아무래도 이게 화재안전 기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기준 자체가, 그것도 내용이 많지 않은 것이 4교시 때 나와버리니까 상당히 좀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출제 의도는 식별에 대한 관심인데 조금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쓰기가 조금 힘든, 잡기가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중심으로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저희가 아는 내용들을 보태고 그 앞 뒤에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지면을 채우는 겁니다. 먼저 식별 목적부터 간 겁니다. 뭐냐 하면은 식별하는 이유는 오인할 수가 없잖아요. 식별하게 되면. 그래서 뭐 냉난방을 고치러 왔는데 소화배관을 잠그고 간다던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인 방지의 목적이 있고, 식별을 바로 해야 되고, 소방관들이 왔을 때 적색 배관을 보고 바로 식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각심을 부각하고 이것은 풀프루프와 연결되는 거죠. 아는 내용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맨 첫 장에 썼으면 조금 더 채점자들의 주목을 받는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색깔을 정리했는데 급수관은 파란색입니다. 난방은 이제 연적색이라 그래서 조금 분홍색, 그 다음 급탄관이나 이제 환탄관은 조금 바뀔 수 있는데 황색과 흰색으로 표기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 소화배관은 적색 보온 테이프랑 적색의 CPVC 배관이 소화배관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화재안전 기준 근거를 써줘야겠죠. 요거까지는 아셨을 겁니다. 특히 관리사 하신 분들께서는 배관의 색상은 적색이나 한국 산업 표준에 따라서 목적은 뭐죠? 소방용임을 표시하기 위한 거고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배관의 위치를 쉽게 구분될 수 있는 위치에 쓰라는데 이건 사실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적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주차장의 경우에는 프랙션 밸브를 쓰고요. 이 부분은 보온제를 하지 않고 따라서 테이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적색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이 결론에서 또한 거론이 될 거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산업표준 자료였습니다. 저도 이제 좀 처음 봤는데요. 관에 직접 한상으로 표시하는 것, 요거를 이제 파란색으로, 물이기 때문에 유체가 파란색으로 띠를 두르는 거예요. 그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모로 테두리로 표시하거나 표차를 붙이는 방법. 표차는 보통 이제 뭐 배관의 종류 쓸 때 표차를 붙이는 거는 봤는데, 이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차를 붙는다는 겁니다.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기준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 배관의 경우에는 여기 부분은 적색으로, 여기 부분은 유체 물이니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색은 경계를 흰 띠로 이렇게 양쪽에 둘러가지고, 이거는 빨간색, 이거는 흰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고요. 이 기준에 대해서 쓸 수 있었어야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정확하게 못 쓰시더라도 본인이 갖고 계셨던 지식을 활용하셔서, 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뭐 화살표 유수의 흐름 표시한다, 압력 표시한다, 옥내소화 전용, 저층부, 고층부용 구분한다, 이 정도를 그래도 쓰셔서 성의를 표시하시는 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가점을 받게 되면은 상충이 되지 않을까,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해외 규정을 좀 찾아봤고요. NFPA는 명확하게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유체의 종류에 따라서 색깔을 표시하는 구분은 있지만 명확하게 소방을 적색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더라고요. 다만 안시 규정이라고 이제 미국 표준입니다. 이건요. 미국 표준에도 소화배관은 붉은색으로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외의 경우에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배관들을 표시한 걸 보시면 적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온재가 없더라도 그렇게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배경을 또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선점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작동식인 경우에는 보온재를 감지 않기 때문에 적색이라고 표기하기 힘든데, 그런 경우에는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려면 진짜 말했던 것처럼 한국 표준 기준에 따라서 표차를 붙이거나 아니면 배관을 표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선점의 이격거리 기준이 없는데 몇 메타마다 설치한다, 아니면은 구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이런 기준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이 부분을 써주시는 것과 써주지 않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유도등의 광원, LED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서 내용이긴 하지만 반장 정도, CCFL과 합쳐서 이제 한 장 정도로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도체 개념과 발생 원리까지 이거 2장 반으로 펼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상세하게 볼 거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거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제 의도는 조금 이렇고요. 그다음 유도등의 광원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문제가 그냥 LED가 아니고요. 소방과 어쨌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도등의 광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도등의 광원을 LED의 특징에서 비교 설명하실 수 있었어야 됩니다. 유도등은 경향 분석을 보면 피난 문제로도 많이 쓰이고요. 퍼킨즈 효과, 비시감도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해서 비시감도가 밝을 때와 어두울 때 이동한다. 이것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광원을 비교하는 문제들 있었고, 인간 심리, 지광 본능 있죠? 지광 본능. 과 연계해서 유도등을 쓰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 신규 법규가 이제 추가가 됐죠. 입체형 유도등, 그리고 유도등의 면제 기준들,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이제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NFPA 기준까지 좀 이제 신규 법규에서 이제 입체 유도 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슷해졌지만 이 부분도 좀 거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제 전기 전공자라서 이거에 대한 공식들도 좀 알고 있고 주요 메커니즘과 이제 평형일 때와 전류가 흐를 때 역방향 바이어스일 때 구분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렇게 쓰시면 되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저희는 LED의 구성부터 스토리라인을 짜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LED가 P형과 N형 접합으로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음극, 양극 쓰실 수 있죠. 그다음 렌즈, 반사면, 지지대 이런 것들은 이제 쓰는 만큼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구성 쓰고 개념부터 잡아가는 거죠. P형이 뭐고 N형이 뭔가. 이제 반도체라는 건 전기가 흐를 수도 있고 흐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흘려야 될 때도 있고 안 흘려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은 Si, 실리콘을 갖고 쓰고, 이 실리콘은 최외곽 전자가 4개로 이루어져 있고 옥텟 규칙에 의해서 이것들이 결합해서 8개로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있는 경우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기가 잘 흐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최외곽 전자가 4개인 실리콘에 1개 적은 불순물을 첨가해서 홀을 만듭니다. 그걸 전공이라 그러고요. 전자가 하나씩 부족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전하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갖고 오려고 하고 전자를 받기 때문에 억셉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N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가 1개 많은 불순물을 첨가, 거꾸로 5가의 불순물을 첨가해서 얘는 자유전자가 많고 음전하의 성질을 갖고 있고 전자를 주기 때문에 도너, 기부한다, 도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전공과 전자를 통해서 전하가 발생되고 이 전하를 발생하는 물질을 우리는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P형 반도체에서는 전공이 캐리어고요. N형 반도체에서는 자유전자가 캐리어입니다.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비교하시고 이 그림을 적고 제가 답안지에 썼던 발생 메커니즘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적어 주신 다음에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저희는 그 다음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이제 이참에 LED가 나왔으니까요. P형, N형, PN 접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P형 접합이고 이게 N형 접합입니다. 여기는 전공이 많습니다. 홀이 많고요. 여기는 전자가 많습니다. 그럼 이 둘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지점에서는요. 전자가 전공과 붙으려고 하고 전공은 전자와 붙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지나서는 마치 물속에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확산이 일어나고 이 확산이 멈추게 돼서 이제 평형인 상태가 돼요. 그거를 우리는 공핍층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붙다가 여기서는 완전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고, 그때의 전압을 그리면 너무 크네요. 자, 이쪽이 VN 쪽, 이쪽이 VP 쪽. 이쪽이 전자가 많기 때문에, 이쪽이 전공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순방향으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전자는 전류의 흐름과 거꾸로 가기 때문에 더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원래 이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순방향 전류를 걸어줘서 전자가 이쪽으로 더 이동할 수 있게 되면 요 벽이, 이걸 벽이라고 표현을 하면 더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역방향으로 걸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류 흐름이 생기면 전자는 반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가서 붙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쪽으로 전자가 가게 되면 이 벽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미비하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이오드의 원리고, 이렇게 반응 영역에서 발광을 하는 것을
전기 에너지가 빛의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것을 우리는 LED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가 아니라면 LED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써주되, 아까 말씀드렸던 유도등의 광원이었기 때문에 저희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충실하게 써주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CCFL이나 이제 다른 것과 다르게 수온과 이산화탄소 등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에너지 소비 효율이 좋다, 이런 내용들을 쓰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엔 고위도 유도등의 종류에 대해서 좀 거론을 해주는 것이죠. 전에 약간 부족한 내용들을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최근 경향까지 써주셔야 차별성 있는 답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LED를 주로 사용하고요. 극함 유도등, 입체형 유도등 거론을 해야죠. 유도등을 내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고휘도 유도등을 물어보는 건데 나는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못하나요? R셋이 감소한다. 맞나요? 못하네요. R셋 피난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감소해서 피난에 성공할 수 있다까지 가는 것이 차별성 있는 답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4-6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인화성 액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나와 있는데 기본 중에 기본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기본 문제일수록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답안의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품명부터 가시면 모두가 똑같은 답안을 적어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내외 분류 기준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위험성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는 게 더 설득력이 있는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고요. 왜 구분을 합니까?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장해야 되고 어떻게 취급해야 합니까? 그리고 물어보지 않은 것, 불은 어떻게 꺼야 합니까?까지 가는 답안지가 구성이 좋은 답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때는 개별적인 위험물, 예를 들면 유기과산 화물, 불화수소 이런 것보다는 X류, 모모류, 3류, 4류, 5류 위주로 특징을 정리하시고요. 그 중에서 금수성 물질과 인화성 액체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기본서 문제들, 제조소 설치 기준들, 방화벽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더 좀 집중을 하시고 위험물 나왔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세세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는 NFPA의 분류, 저희 이런 식으로 주로 쓰시죠. NFPA에서는 화씨 100도를 기준으로 플레이머빌리티, 여기는 이제 인화성, 가연성으로 하고 이쪽이 더 위험하다라고 보통 저희가 생각을 했지만 2018년 에디션까지 이렇게 구분했고요. 2021년 에디션에서는 발화성 액체로 통칭하게 됐습니다. 이 기준이 없어졌고요. 이그니나이러블 리퀴드라고 발화성 액체로 통합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인화성 액체는 더 위험하고 가연성은 덜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모든 액체는 발화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런 발화의 잠재성을 지녔음에 주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는 발화성 액체라고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적은 것은 위험성입니다. 밀도, 증기밀도에 따라서 경질류, 중질류가 나뉘고 이거에 따라서 저장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CRT, FRT. 중질류나 이제 경질류의 경우에는 증기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예혼합을 할 수 있다, 공기층과. 그래서 공기층을 최소화해서 꾹꾹 눌러 담아야 된다. FRT로 해야 된다. 중질류의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증기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콘루프 탱크를 써도 무방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거죠. 위험한 만큼 그거에 맞춰서 대책을 써야 되니까 위험성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2D, 3D의 화재 확산. 이제 인화성 액체가 튀고 쏟고 흐르고 고이잖아요. 그래서 2D, 3D, 풀파이어 그리고 이제 인면 화재의 경우로 번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 다음 그거에 대한 공학적인 근거, 열 방출률은 자 이렇게 되는데 A가 쏟아버리면 쭉 증가하기 때문에 Q가 늘어나서 위험하다. 좀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저희 가연성 비 있었죠. A분의 네. 연료속이죠. 연료속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HRP 히트 릴리즈 포텐셜 가연성 B라고 불렀고 이 기화열이 낮고 유효 연소열이 클수록 Q가 커지기 때문에 이 가연성 B가 커지는 물질이 위험하다. 그래서 스티로폼과 이제 석유류에 비교를 했었고 석유류가 HRP가 더 크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이런 기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압축해서 공식을 써주시는 겁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거론한 뒤에 물어본 것들을 정성스럽고 가장 정확하게 친절하게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서 또 레이아웃이 차이가 나고 그 부분에서도 또 점수가 판가름이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정수량의 경우에는 간단한 정의가 기출문제로도 나왔기 때문에 정의를 한 줄 정도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장 취급 방법에 대해서 쓰시고 소화 방법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제조소 등에서의 그다음 위험물을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요런 별도의 기준들에 대해서 저장 취급법, 점화원을 관리해야 된다. 스파크 튀지 않도록 증기라던가 고온의 물질이 닿지 않도록 특수 인화물의 경우에는 먼저 주입하기 전에 불활성 기체로 퍼지한다. 그 다음에 온도는 낮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더 좋겠죠. 운반 시에 혼재 가능 기준, 운반 시에 저장 취급 기준이잖아요. 이제 1류, 2류, 3류, 4, 5, 6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혼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4류는 5류, 2류, 3류와 혼재가 가능하다. 다음 지정수량 10분의 1 그 미만은 이하인가요? 미만인가요? 10분의 1 이내는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기준 쓰셨으면 좋았을 것이고 제조소 등의 게시판, 저장 취급 기준이잖아요. 사료 위험물은 뭡니까? 화기, 엄금. 크기는요? 660cm, 30cm. 이 부분을 쓰시는 것과 안 쓰시는 것과 분명히 점수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료 위험물, 동식물류가 또 하나의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 발화 조건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좀 쓰시고 이제 저희 요 그래프 있죠? 신부 온도의 시간별 경과 이게 열면이잖아요. 열 중심면에서 신부가 온도가 더 높다. 아닌 경우는 여기 부분이 낮고 여기 높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도 같이 적어 주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본 문제일수록 4-6번 내용처럼 기본 문제일수록 우린 내용이 정확해야 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구성이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스토리 라인이 나와줘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같은 내용을 적더라도 내용이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표를 쓰고 그림을 써주고 공식을 써줌으로써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레이아웃의 차별성을 가져야 합니다. 한눈에 봤을 때 조금 더 들어오게, 조금 더 집중되고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답안 구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르는 문제인 경우.
2번 NFPA 25라던가 아니면 제너베리어 LED 문제인 경우에는 기본기에 집착하되 기본기만 쓰면 적기 때문에 실무 내용도 같이 써주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을 다른 형태로 써줌으로써 예를 들면 이렇게 답안지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정의라던가 이렇게 줄로 쓰고 두 번째는 이걸 비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면 조금 더 구성이 깔끔해 보이고 설득력 있는 답안지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써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알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공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자는 반드시 몇 명씩 나오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어려울 때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는 답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